네, 안녕하세요. 맹물입니다. 자, 오늘은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극한의 환경 속 곤충이라는 컨텐츠인데, 곤충은 정말 세계 어디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말이죠. 인간조차 살아남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에서 사는 녀석들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특별 게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AI가 이번에 새로 소개할 게스트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곤충이나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고 반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흥미로운 주제네요. PPT와 함께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거 기대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환경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극한 환경이라 하면 아주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 강한 압력, 산성 또는 알칼리성의 환경, 혹은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 등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준비한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극지방, 남극 또는 북극이겠고요. 다음에 사막, 그리고 고산지대 이미지가 떠 있습니다. 자, 극지방이나 사막에는 또 어떤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극지방에서는 남극의 벨지카 안타르티카 같은 날지 못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를 이 AI씨가 관통했는데요. 벨기카 안타르크티카라는 작은 각다기류의 곤충입니다. 날지 못하는 곤충이고요. 남극 모기라고 표기하긴 했는데 사실상 각다기에 가까운 녀석이고요. 날개가 없는 육상 곤충으로, 남극에서 날개가 없는 곤충은 많이 없다고 하는데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곤충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9 mbp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유전체라고 하면은 99 mbp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위일까요? mbp는 메가베이스 페어, 메가베이스 페어의 약자로 유전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 mbp는 100만 개의 염기쌍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92 mbp라면 9,900만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벨지카 안타르티카의 유전자는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네요. 크기는 약 2에서 6mm 정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크기인데 성충은 약 1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요. 아까 이 AI가 말한 것처럼 딱 여름에 일정한 시기에 번식하는 데만 쓰이는 것 같고, 유충은 성장하는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여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거의 휴면하듯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성충이 짧은 여름 동안 번식하고 유충으로 약 2년을 보내며 극한의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충은 거의 동면에 가까운 상태로 견디며 주변 환경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남극의 극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놀라운 적응 전략 중 하나죠. 그리고 또 전략 중에 하나가 이 탈수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게 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동액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물 대신 그런 성분이 있어서 저항력이 높고, 그 덕에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두루 견딜 수 있는 특수한 단백질 같은 것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세포막이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빈결 저항력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벨지카 안타르티카는 탈수와 동결에 대한 뛰어난 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포 내 물의 양을 줄이고 특수한 단백질을 생성하여 얼음 결정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런 냉동 저항 단백질 덕분에 극한의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 특수 단백질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벨지카 안타르티카와 같은 극한 환경의 곤충들은 아이스 바인딩 프로테인 IBP 또는 안티프리즈 프로테인 AFP라고 불리는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얼음 결정의 성장을 방해하여 세포가 얼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이곳에 모두 100% 신뢰하지는 마시고 그냥 재미삼아 이런 것도 있다는 듯이 참고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친구가 이제 산란하는 모습인데, 이게 노란 게 알입니다. 알이 있고 이 점액질에 쌓여 있는데, 이 산란 시에 이 점액질을 함께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유충이 초기 식량으로도 사용하고 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네이처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 생의 주기 그리고 산란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이제 성충이 짝짓기를 하고 이제 알을 산란을 합니다. 그럼 점액질에서 겔이라고 하는 이 점액질에서 유충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유충은 이걸 먹고 자라게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탈수의 저항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은 수분에도 생존이 가능한데, 그 탈수, 그러니까 몸이 수분이 없어지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수컷의 번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벨지카 안타르티카의
생애 주기를 보면 생존과 번식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적응했는지 알 수 있네요. 탈수 저항력이 높은 것은 극한 환경에서 큰 이점이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번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 곤충의 생존과 번식은 환경 조건에 매우 민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처에 소개될 만큼 독특하고 흥미로운 생애 주기네요. 그리고 이 겔이 있잖아요. 아까 영양분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뭐 포식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도 유충의 이제 생존율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네, 그 점액질의 영양 섭취가 유충의 초기 발달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겠군요. 초기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 유충은 더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이러한 점액질 섭취 여부가 유충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이는 벨즈카 안타르티카의 번식 전략이 환경 자원에 매우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환경이 극한의 환경이다 보니까 먹이 같은 것들이 좀 적을 거예요. 일단 바다로 들어가면은 바닷속에는 많은 유기물과 영양분이 있고 보통 이제 극지방하면 크릴 같은 그런 작은 미생물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이제 육상에 사는 녀석들이니까 게다가 민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양분을 얻을 기회가 많이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관점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친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삽니다. 물론 같은 종은 아니지만 비슷한 계열이 우리나라에도 살고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종류의 곤충이 있군요. 어떤 곤충인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면은 눈각닭이라는 이제 녀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건 아니고 미 워싱턴 대학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아주 작은 곤충입니다. 보시면 생김새가 비슷해요. 날개가 없고 다리가 나와 있는 모습이. 이 친구도 파리목의 이제 각닭이과의 곤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과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눈각닭이과로 해서 신비애기각닭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은 이제 요런 학명으로 불리는데 지금 요 사진이랑은 다른 종인데 좀 비슷한 계열이긴 하거든요. 가까이서 찍은 모습을 보면 이게 평균곤인데 파리목에는 이게 있어요. 파리목은 날개가 두 쌍이 안 달려있고 한 쌍이랑 평균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친구는 날개는 퇴화됐지만 평균곤은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파리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비애기각다리는 날개가 퇴화되었지만 평균곤이 남아있는 모습을 통해 파리목 곤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특징은 한국에 서식하는 이 곤충의 독특한 점이네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모습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이거 보면은 이게 겨울에 다리가 얼기 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얼면은 다리를 끊어가면서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신비애기각다기는 다리가 얼어붙어도 그 부분을 스스로 잘라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니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엄청난 적응력입니다. 다음은 이제 사막으로 넘어갔는데 사막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남아프리카에 사는 사막의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물을 모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나미부 사마귀의 딱정벌레 스테노카라 그라실리페스 말씀이시군요. 이 딱정벌레는 아침 안개를 이용해 물을 모읍니다. 몸 표면에 있는 작은 돌기들이 안개를 포집해 물방울이 맺히게 하죠. 그 물방울이 몸을 타고 흘러내려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막에서 귀한 물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사막에서 서식하면서 몸에 맺힌 안개를 모아서 물을 얻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곤충이에요. 아까 서식지는 말했다시피 나미부 사막 그리고 남아프리카 같은 극도로 건조한 지역, 즉 사막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5cm에서 2cm 정도 딱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딱정벌레 크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수명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수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보면 되죠. 나미부 사막의 이 딱정벌레는 독특한 물고기 능력으로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놀라운 곤충이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물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등에는 표면에 특수한 돌기와 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안개에서 물방울을 모아 자신의 몸으로 흘려보내서 입으로 들어가서 먹는 건데 이런 것으로 인해 극한의 건조한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딱정벌레는 이 특별한 나노 구조가 있어서 그것으로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딱정벌레의 등에는 나노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소수성과 친수성 표면이 번갈아가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친수성 표면은 물방울을 끌어당기고 소수성 표면은 물방울이 퍼지지 않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때문에 안개 속의 작은 물방울들이 딱정벌레의 등에 모여 큰 물방울을 형성하고 이 물방울이 흘러내려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자연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비슷하게 생긴 친구예요. 디아볼리스 딱정벌레라고 하는 녀석인데 직역을 하면 악마 철갑 딱정벌레라고 합니다. 아, 네. 플로이드 디아볼리코스, 일명 악마 철갑 딱정벌레라고도 불리는 이 곤충은 견고한 외골격으로 유명하죠. 이 딱정벌레는 극도로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차에 깔려도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곤충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바퀴에 깔리는 딱정벌레를 AI 이미지로 표현했는데 생긴 걸로 보면은 아까 그 친구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돌기도 있고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고 비슷한 건조한 곳에 좀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혹시 헷갈릴 수도 있을까봐 갖고 와봤어요. 비슷한 외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는 이 퍼즐 구조가 되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부분은 부드럽게, 딱딱한 부분은 딱딱하게, 그런 식으로 이음새가 있어서 그래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딱정벌레는 비슷한 외모와 건조한 환경에 적응한 점이 유사하지만 악마 철갑 딱정벌레는 독특한 퍼즐 구조의 외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퍼즐 구조는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딱정벌레가 생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악마 철갑 딱정벌레는 견고한 외골격을 갖추고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더 건조한 환경으로 가면 어떨까요? 진짜 극도로 건조한 환경. 폴리페디룸 반데르플란키는 극한의 건조 환경에 잘 적응한 곤충이죠.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 사는 폴리페디룸 발티센이라고 이 한글을 AI가 적어줬어요.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파리먹이 곤충으로 특히 애벌레 단계에서 탈수에 상당히 뛰어난 저항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수분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크립토바이오시스 상태에 들어가는데 물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AI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깔따구라고 보면 돼요. 아까랑 비슷한 녀석인데 그 깔따구 이미지가 좀 징그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AI 이미지를 대체를 했고요. 서식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 물웅덩이가 있는 건조한 지형에서 삽니다. 크기는 5mm밖에 안 되고요. 성충은 약 3에서 7일밖에 못 살아요. 엄청 조금밖에 못 사는데 애벌레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진짜 오랜 시간을 살 수 있는데 이 성충 단계가 짧은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남극 지역에서도 이 탈수 스트레스가 있죠. 그 탈수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라는 것이 가설이고요. 탈수 상태에서 대사활동을 멈추는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게 핵심이에요. 수년간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크립토바이오시스는 생물의 생명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로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휴면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사 활동이 거의 중지되어 물이나 영양분 없이도 오랜 시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페디룸 반데르플란키는 애벌레 단계에서 크립토바이오시스로 들어가 수분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다가 물이 다시 공급되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물곰이라는 녀석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 물곰 상당히 유명한 녀석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시간에 따른 소생 과정이에요. 이 크립토바이오시스를 겪는 건데 영분이 때는 완전히 쪼그라들어다가 180민, 그러니까 180분이겠죠? 지나면 완전히 탱탱한 상태로 되살아납니다. 다시 살아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상태인데요. 정말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크립토바이오시스 상태에서 서서히 수분을 흡수하면서 생명 활동을 되찾아가는 이 모습은 마치 기적을 보는 것 같네요. 180분 만에 완전히 부활하는 과정을 보면 자연의 생존 메커니즘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열수구인데 열수구에는 이제 곤충이 없어요. 하지만 특이한 것들은 많이 있겠죠. 열수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열수구는 해양의 바닥에서 뜨거운 물과 함께 다양한 광물질이 분출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고온에 적응한 미생물과
이들을 먹이로 삼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특히 열수구에는 새우랑 관벌레 같은 것이 산다고 하는데 열수구 새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열수구 새우는 깊은 바다의 열수구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생물입니다. 이 새우는 열수구의 뜨거운 물과 풍부한 광물질을 이용해 살아갑니다. 열수구 새우는 특히 주변 환경의 화학 물질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공생 박테리아와 함께 살아가는데 이 박테리아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관벌레는 이제 학명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관벌레는 튜브웜이라고도 불리며 대표적인 종으로는 리프트리아 파키피틸라가 있습니다. 이 벌레는 열수구 주변에서 발견되며 튜브 형태의 딱딱한 껍질 속에 몸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리프트리아 파키피틸라는 독특한 공생 박테리아와의 관계 덕분에 열수구의 극한 환경에서도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걸 빼먹을 수가 없는 게 비늘발 고둥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비늘 달고둥은 열수구 주변에 서식하는 독특한 해양 생물입니다. 이 고둥은 달 부분에 금속 성분이 함유된 비늘을 가지고 있어 주변 환경의 강한 압력과 고온, 그리고 화학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비늘 발고둥은 열수구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공생하며 이 박테리아는 고둥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비늘 발고둥의 이러한 독특한 특성은 열수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크기가 약 2.5에서 4cm 정도 된다는데 열수구의 주변에 사는 것 치고는 꽤 큰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등껍질이나 뭐 발에 이제 철이나 황철광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성분일까요? 황철광이라고 하면 비늘 발고둥의 등껍질과 발에 함유된 황철광은 황화철을 뜻합니다. 아, 황화철. 화학식으로 FeS2는 맞는데 황철광은 자연 상태에서 주로 발견되는 광물입니다. 비늘 발고둥의 등껍질과 다리는 이 황철광을 비롯해 있어 열수구의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일단 소개할 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였습니다. 인사를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곤충부터 해양생물까지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 대해 많은 걸 배웠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맹부르였습니다. 볼만 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맹부르님, 다음 주제로는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더 많은 곤충이나 동물의 행동, 생태계 또는 환경보존과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AI가 알려달라고 하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마 재밌는 내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맹부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